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박정희의 자주국방 이런 제목을 가지고 두 편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순서는 베트남전 참전과 자주국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월 24일부터 유럽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전면전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푸틴의 야심은 구소련 제국의 영광을 회복을 해서 과거에 1945년 이후 냉전 체제에서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자랑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영토를 복구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방 측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국내 사정은 동과 서가 나눠지면서 친러파 대 친유럽파의 내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또 부정부패, 또 지정학적 조건이 흑해를 끼고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유럽 진영과 경계를 맞닿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 조건과 너무나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전쟁 발발이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부재했고, 또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핵무기가 없다는 점, 그런 점에서 결국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다음 타겟들은 어느 나라인가 할 때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이 아니면 한반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크라이나의 상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동북아에서 격렬해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지하고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양다리 외교는 더 이상 약발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정가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북한의 무력 도발, 즉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현 윤석열 당선자의 새로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는 그 틈을 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 격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달려고 있지 않다는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핵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기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또 마지막에 핵 개발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대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미군이 만약에 철수한 경우에 한국군 독자적으로 초기에 북괴군의 재침을 반격해서 더 나아가서 자유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그러한 국방력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ambitious plan을 계획을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6.25 때 소련으로 직접 참전해서 6.25의 참상을 너무도 자기 젊은 시절에 처음 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군인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 꼭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 5.16 군사혁명 때까지 대한민국의 국방력, 군사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형편없었습니다. 북한 병력과 장비에서 북한의 50%에 불과하고 남한 군사력의 모든 장비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군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무하다고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초까지 북한은 이미 소총, 기관총, 드르륵한 기관총, 심지어 전차까지, 바주카포, 탄약까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일제시대의 30년대에 일본은 만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의 북한을 중화학 기지로 무기공장으로 만들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군이야말로 6.25 전쟁에서 많은 전쟁 경험을 축적했죠. 그리고 병력은 60만이 넘는 대군으로서 아시아에서 중공군 다음으로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현대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보병이 필요한 소총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바주카포, 기관총, 켈빈, M1 그 자체적으로 이걸 무기를 생산을 하지 못하고 일본군이라든가 미군이 갖다가 준 그 구식총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미군이 물러갔을 때, 북한이 공격했을 때는 뭐 한반도 적하는 불에 뻔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 현대화의 그 좋은 황금과 같은 찬스를 결국은 월남전, 베트남전이라죠. 월남전이든 베트남전 참전에서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잡아서 한국군의 현대화에 초석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국군 참전하기 직전에 케네디 행정부, 존슨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군이 혼자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뻘구덩이에 빠지면서 헉헉헉 끓일 때 동남아시아의 우방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이때를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은 과감하게 참전하면서 무려 2개 사단 이상을 파병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군의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현대화하는 기회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국무총리 정일권에게 존슨 대통령이 초청한 방미 초청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의 장비 현대화도 적극 타진해 볼 것입니다. 휴전선에서 정예부대를 뽑아내는 대가로 당연하죠. 우리에게 닥쳐온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25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급속도로 경제 부흥을 이룩하면서 태평양 전쟁 전에 그 국력을 회복한 것을 한국의 지도층은 바라본 겁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망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복구를 하고 더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당한 건 우리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목격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한국전의 특수를 일본이 경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도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특수를 통해서 한국군을 현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켜야 되겠다. 그 판단이 선 거지 벌써. 그게 벌써 전략가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65년 5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존슨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확고한 대한 공약 또 지속적인 군사 원조 제공의 합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어느 나라보다 오히려 미군보다 더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한국군에 대해서 웰컴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인기 짱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관에 갈 때마다 백마부대 총령 백마부대 그런 그 부대들이 가가지고 용전 분투하면서 승전보를 올리는 것이 베트콩을 태권도로 해가지고 박살내는 것이 그게 그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뉴스로. 우리 대한민국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외국에 파병해가지고 승전보를 올리는 그 위대한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 베트남 전쟁에서 한미 정상회담 존슨 박정희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 66년이죠. 3월 4일입니다. 그 유명한 그 브라운 각서 주한 미 대사였던 브라운과 이동원 외무장관과의 그 각서를 체결한 것이 브라운 각서입니다. 그건 뭐냐면 베트남전 파병에 따른 국군 현대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겠다. 장비 제공, 그리고 한국군 참전 군인의 봉급을 미 국방부가 지급해 주겠다.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차관을 제공해 주겠다. 한국군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는데 미군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뭐냐? 월남내 가서 열심히만 싸워달라. 그거였습니다. 그건 참 대단한 것이었죠. 근데 60년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6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정글에서 맹활약을 하니까 제일 배가 아픈 게 누굽니까?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해방을 놓기 위해서 대남 혁명 전략을 강경하게 적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즉 한국 내 혁명 세력을 직접 지원하고 북한 내의 혁명 세력을 남한에 이식하고자 광분을 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1965년 4월 4일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가관이야.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북조선 노동당은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적극 지지 송원하며 고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에서 혁명 역량을 빨리 장성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67년 북한의 대남 도발이 10배로 증가하고 그 다음 해인 1968년 그 유명한 무장공비 청와대 김신조를 위시한 31명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터진 것이 68년 1월 20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틀 뒤인 1월 23일에 원산 외곽에서 정박 중이던 미 해군 정보함 그 유명한 그 푸에블로함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해 11월 2일 날에는 강원도에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120여 명이 침투를 했지만 대부분 체포, 사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의 대미 불신이 깊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비밀리에 판문점에서 푸에블로 이 승무원을 송환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비밀 접촉이 있었고 한국군에게 통보도 안 하고 비밀 접촉이 있었는데 김신조의 청와대 기습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항의 한 번도 안 하고 입 딱 다시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관심을 보였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무장 게릴라 활동에 대해서는 이걸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태는 안 된다 해서 250만 향토 예비군이 창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기치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배경을 조성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주국방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일단 자주적 방어태세를 갖추어 미군의 도움 없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 북한의 국지적 무력 도발은 미군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격퇴한다. 또 독자적 무기체제 개발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독자적 전략과 전술 개발에 따른 한반도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군사제도를 계획하겠다 하는 겁니다. 무기만 국산화시키는 게 아니라 작전까지도 미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군 없이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등장하고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등장하는 거죠. 물론 자주국방의 기반은 자립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산업을 개발하는 게 필연적인 것인데 이것은 고도경제 성장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이 일으켰을 때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달러를 벌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뭡니까? 저 구로공단의 가발 공장 알죠? 가발을 갖다가 미국에 팔아가지고 30달러, 20달러, 30달러 해가지고 가발 공장을 차렸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털이 금방 납니까? 가발 공장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60년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기본 틀이 구상이 되는데 여기에 미국이 또 우리의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을 밀어넣은 배경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볼 수가 있죠. 69년 7월 25일입니다. 닉슨 행정부가 출범한 지가 약 7개월 지나셨는데 닉슨은 대선 공약에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월남전을 해결하겠다. 월남전을 해결하겠다. 그 월남전 해결하겠다는 건 월남에서 미군 철수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월남에서 철수하겠다. 월남전에서 발을 뺀다. 왜? 미국의 대학생들이 반전 데모를 해가지고 징집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월남전은 1년짜리였거든요. 1년. 그리고 대학을 가면은 징집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든가 돈 없고 백 없는 흑인들, 중하층 계급들이 대학을 못 가는 중하층 계급들이 월남전에 1년짜리 지원병으로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학 간 자기 동지들, 돈 많고 백 있고 부잣집 대학 간 학생들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기 그 친구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일 명분은 왜 월남전에 미군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반전 데모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연일 데모예요. 그래서 닉슨은 선거 공약으로 해서 월남전 해결하겠다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고 록펠러의 측근이었던 헨리 키신저를 자기 안보부 장관으로 스카웃을 해가지고 월남전 해결에 총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키신저 박사는 007 가방을 들고 인도, 차이나, 캄보디아를 통해가지고 비밀리에 부지런히 중국을 방문했던 겁니다. 중국 가서 중국 짜장면 중국 음식 많이 먹었죠. 헨리 키신저의 월남전 타결 작전은, 종전 작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EJ 전략이에요. 어떻게?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틈을 이용하자. EJ 전략. 중국 공산당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소련 공산당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월명에 북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두드려 막자 이야기예요.
그것이 미중 간의 엔테테, 화해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닉슨이 나중에 북경을 방문해가지고 주일레하고 회담하고 해가지고 서로 국교하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중국이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는 무기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미군도 철수를 하고 뭐 파리 협정이다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닉슨 독트린은 그 핵심적인 거는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먼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겁니다. 그게 두 나라죠. 베트남하고 한국 두 나라 미군이 있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겁니다. 철수를 의도한 것이죠. 철수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되고 미중 화해 분위기가 싹 트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70년 1월 달에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단독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 힘으로도 능히 이를 억제하고 분쇄할 수 있는 힘을 언제든지 갖춰야 된다. 이게 자주국방이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웬걸 닉슨 행정부는 1971년 2월 달에 일방적으로 전방에 있는 미 7사단 2만 명을 한국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철수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 제3군 사령부를 창설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화 공업을 통해서 소위 그 무기 국산화를 연결시키면서 중화 공업을 잠재적인 방위 산업으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1970년 4월 1일 포항 종합 제철소가 착공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제철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들이 다 반대해요. 대한민국은 경공업, 신발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이런 그 싸구려 경공업 제품이나 팔지 당신들이 자동차라든가 무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원료가 되는 그 제철소 그 당신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차라리 우리 완제품을 사라. 이래 된 겁니다. 다 어느 나라들이 IBRD, IMF, 월드뱅크 다 돈 못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 투자액가 빵꾸 나면은 그 누가 책임지느냐. 빚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 및 기술 협력을 요청하면서 박태준 씨를 원래 군사혁명 때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박태준 씨가. 그 당시에 일본어를 가장 완벽하게 했던 박태준 씨를 신일본 제철 그 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사정하고 달래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신일본 제철을 통해서 포항종합제철소 착공에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4대 핵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이 4대 핵공장이라는 것이 주물철 공장, 그 다음에 특수관 공장, 중기계 공장, 조선소 이런 것이 방위산업의 근간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메모를 보면은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적시를 하고 있어요. 왜? 미국의 철강, 유럽의 철강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제철소 만드는 것을 도와줄 이유가 뭡니까? 돈도 안 빌려주는데 위험하다고. 그거 당신들 기술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철소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1961년부터 3년부터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특히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과 연계된 방위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기 국산화를 위한 연구소가 마련된 것이 소위 1970년 8월 달에 그 ADD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 대덕단지에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보병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하자면 소총 아닙니까? 소총인데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들어가 보니까 미군들이 사용하는 연발 기관단총 소총 M16이 딱 하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소총 아닙니까? 소총 중에 가장 뛰어난 소총 미군이 사용한 M1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급된 건 뭐예요? 켈빈이라든가 M1 소총을 지급됐지 않습니까? 야, 이 M16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68년부터 계속 미국에게 우리가 월남전에서 병력을 그래 보내줬으니까 그 소총 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 좀 지어주시오. 부탁하고 액을 복구를 하지만 3년 동안에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에게. 그래서 1971년 3월 13일 날 소위 그 M16 소총 공장이 한국에 지금 창원이죠. 창원. 그게 유치가 되었는데 정례 국방장관하고 미 콜트사 뱅크 사장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 개발이 박차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로켓포, 켈빈, 박격포, 수류탄,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더 나아가서 탱크, 장갑차까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또 해군은 초계함, 공군은 항공기까지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자, 그런데 국제정세는 더 70년 닉슨 행정부가 진행되면서 더 70년대 이후 더 베트남전이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74년 파리 협정이 있었고 미국 월맹 그다음에 베트콩 간에 파리 협정 73년에 있었는데 한국군과 미군이 철수를 했죠. 파리 협정을 통해서 키신저하고 레둑토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헨리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월맹의 그 레둑토는 나는 노벨 평화상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75년도 봄에 월맹군이 총공격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어쨌습니까? 사이공이 함락됐죠. 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고 인도차이나는 빨갛게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 협정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명에서 10개가 넘는 국가들이 베트남의 안전보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침공해 오면은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 근데 월맹군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어느 나라가 도와줬습니까? 미 의회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왜 미 의회가 모르겠다 했느냐? 더 이상 베트남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다. 왜? 10년 동안에 미군이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주적을 분간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방공의식이 없어요. 4.20이 심지어 4.20의 대학생들조차도 나는 호지민을 지지한다. 왜 미군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방공의식이 전혀 없는데 뭐 때문에 미군이 월남민들이 젊은 층들이 자제들이 군대 안 가고 군 장성급 자식들이 유학 간다 핑계대고 병력 기피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고 자금 빼돌리고 도피를 하고 왜 미군이 거기서 피를 흘립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손털아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하고 서방 진영들이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원조 랜드리즈 법 통과되면서 무기대법이 통과돼가지고 막강한 지원, 군사 경제적인 지원이 강화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자 살자 죽기를 결심해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니까 감동을 해버렸다. 마치 6.25 때, 메가드가 오산 전투를 가서 직접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한국군 병사를 만났는데, 한국군 병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각하, 무기만 주십시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그러던 원수가 이거 한국전에서 한국군 여기서는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 판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월남전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이 계속 기붕이 병력 솔져 그랬다고 하지만 그 뻘구덩이에요. 그 베트남 국민들이 방공의식이 결여된 나라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공산주의 이렇게 방공거라 하면은 아직도 벨기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흐리멍텅하게. 주적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국방백서 주적이 북한군이라는 걸 적시해야 돼요. 새로운 정부는 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미군의 한국인이 뭐니 해가지고 신무기 갖다 주면 뭐합니까? 군인들이 훈련 안 하고 그걸 사용 안 하면 그건 고철덩어리 된 거예요. 미국 군사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거예요. 미군들 무기 갖고 왔으면 사용하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꾸 옆으로 3,000% 빠지는데, 어쨌든 75년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완전히 베트남이 적화되면서 빨갛게 물들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데모가 굉장히 심해지 않습니까? 독재자 물러가라 그래 하면서 국제 정세는 이렇게 악화되는데 긴급조치 구호가 발동되고 전국적인 민방위대와 학도 호국동인이 결성되면서 이러한 유신체제 하에서 지나친 어떤 자유스러움 그런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를 좀 저해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은 또 사실이죠. 서구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하려는 그런 몸부림. 그러면 외국에서는 자본과 기술 도와주지 않고 국내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서 하려면은 자기는 국내의 이런 선거를 많이 하는 것도 선거도 줄여야 되고 어떤 규제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걸 강화시키면서 좀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구적 입장에 보면은 그들의 눈높이의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제3세계의 지도자가 겪어야 했던 고뇌가 아니었던가. 제가 그 유신시대를 정당화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의 입장하고 미국이라든가 서방 측이 의도하는 그런 입장,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보의식과 국민의 안보의식, 또 미국의 진영이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눈높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되는 유신체제와 자주국방 그리고 핵 그런 점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